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사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산책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바람 소리도 너무 심하고 또 제가 헉헉거리면서 하면은 좀 산만할 것 같아서 다시 들어와서 책상에서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 어제 오늘 뉴스가 좀 시끄럽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과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사실은 맞거든요. 수능이라는 게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잘 칠 수 있고 그냥 교과를 열심히 한 학생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본래 취지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가야 옳은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치만 그게 이제 사교육 때문에 문제다라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우선 사교육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사교육은 좋고 나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교육이라는 거는 어느 사회에나 있고 어느 시대에나 있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사회 구성 요소라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인데 그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육에 힘을 쏟다 보면은 사교육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없던 시스템이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공교육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 중에 하나인 교육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형태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라면 이 정도 권리는 누려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겨난 게 공교육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교육 시장을 두고 보자면 공교육이 요만한 파이라면 나머지는 다 사교육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모든 교육은 시작이 됐고 그 안에서 공교육이라는 특정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특정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교육 시장이 넓을 수밖에 없고 돈이 있다면 나는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거를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나는 충족을 시켜서 내 기회를 더 잡겠다. 내가 좀 더 나은 기회를 갖겠다라는 걸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공교육, 사교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진국은 사교육 없이도 다들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에 좀 동의를 잘 못하는 이유가 선진국이 정말 사교육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교육의 그 레벨이라는 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교, 가장 뛰어난 교육기관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학교들이 몇 가지 있죠. 가장 많이 얘기되는 학교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버드대, 예일대, 그 다음에 MIT 이런 아이빌리그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은 거의 다 사립대학이죠.
거기도 결국은 사교육인 거예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에는 일단 돈이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걸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자식 대에도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또 사교육이죠. 과외를 받고 컨설팅을 받고 이거 다 사교육이거든요. 사교육 시장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비리그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도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은 출신이 좋지 않아도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이제는 타이거맘, 뭐 헬리콥터맘 해가지고 막 대치동 엄마들처럼 아이를 만들어서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그런 게 미국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냐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까지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좋은 방향이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방향이긴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교육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선진국은 학교만 보내면 다 된다는데 왜 한국은 안 돼요? 이러는데 누가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말 그대로 기본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본이 좀 더 체계화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고자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그 안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알아야 찾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사교육의 장으로 보자면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모든 사람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사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조용히 끼리끼리 레벨 맞춰서 진짜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뭐 적폐고 뭐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렇고 그 안에서 조용히 끼리끼리 당연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요, 또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사회가 끼리끼리 잘 뭉쳐져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끼리끼리 조용히 하는 게 잘 없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구 엄마 그거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망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저는 좀 대놓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얼만큼의 사교육을 하는지 국가가 막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교육 자체를 문제로 보는 거는 저는 이거는 바꿀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딱 던져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방향이나 대학 입시 제도에 따라서 사교육으로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지느냐 좀 완화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항상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쏠림 현상을 좀 그래도 공정하게 조금 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이제 정부가 항상 하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이제
어제 오늘 그런 뉴스가 쏟아지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사실 우리 관심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수능이 쉽냐 어렵냐,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이건데,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강사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킬러 문항은 좀 쉬워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준킬러가 뭐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뭐 문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수능은 아닐 것 같아요. 물수능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참 웃겨요. 물수능하고 불수능이라고 이제 이름이 딱 붙었을 때 나오는 걸 보면 물수능이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다고, 시험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수능일 때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풀으라고 이런 문제를 내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욕을 먹냐면은 물수능이 더 욕을 먹어요. 불수능은 그때 어려웠지 하고 끝나요. 물수능은 그때 다들 너무 잘 봐가지고 나도 잘 봤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갔다, 그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수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화두가 되는 교과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출제라는 거는 어떤 거냐. 저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본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가, 이거의 문제인데, 그 경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과목별로 좀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탐은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도 제 관심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탐은 아예 빼고 얘기를 할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에 나온 지문만 출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다 잘 보겠죠. 변별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낯선 지문을 읽고 풀어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낯선 지문의 내용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도 대학을 다녔고 고등학교도 공부 다 했고 사회 나와서 일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국어 지문을 보면요, 어려워요. 이거를 고등학생이 읽고 과연 얼만큼이나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묻는다면 거의 없지 않을까. 물론 1, 2,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1등급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겠어요? 만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과연 꼭 이렇게 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법, 경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생물 쪽이었기 때문에 과학 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과학 쪽은 꽤 쉽게 읽어내는 편인데, 경제나 이제 법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읽어냈을 때는 문제를 푸는 게 제가 실수를 했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법지문,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하지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 원래 전공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게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니고, 그거를 고등학생들이 읽어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해내잖아요. 해내고 그 안에서도 만점이 나오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문을 더 쉽게 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왜냐면 현실적인 거에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쉬워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거를 해내고 있어요. 이미 그걸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그 안에서 변별력을 여전히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보다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자면 수2에서 배우는 미적분이 있고 미적분 선택 과목 안에서 배우는 미적분 내용이 있잖아요.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사실은. 기본 개념은 수2에서 배우는 미적분이나 미적분 선택 과목 안에서 배우는 미적분이나 개념은 똑같지만 다루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초월 함수를 많이 다루죠. 그리고 나머지는 고2 수학, 고2라고 해야 돼. 공통 과목 수2에서 이제 다루는데, 실제로 공식이나 이런 것도, 수2에서 배운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하고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상당 부분 또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교과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출제라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이거를 기본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미적분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미적분만의 문제일까? 다른 부분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 잘 없겠지만 2차 방정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내면 갑자기 못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갈게요. 영어는 이번 6월 모평 정도라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에 신유형 아닌 신유형이 나왔다, 번호 순서가 바뀌어서 어려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이했거든요. 제가 영어 자체를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언어를 읽고 그 맥락을 이해해서 묻는 것에 대답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수능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의 순서가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글을 줬을 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는 이거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와야 되지 않을까?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맞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문장 구조나 어휘의 수준 높낮이나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걸 텐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게 대입 시험이잖아요. 대입 시험인데 그 정도 수준의 영어는 할 줄 알아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전공 서적 중에 원서를 봐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발생을 할 텐데, 원서를 읽어내려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까막눈이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하면 까막눈밖에 안 되는 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 원서를 보면 이게 과학 쪽이나 수학 쪽 원서를 보면 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한 문장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이제 사회학 쪽이나 이제 문과 계열 쪽으로 가면, 역사나 사회학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 굉장히, 특히 심리학 이런 쪽은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그걸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능 영어 정도의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전공을 택해서 공부할 때 내가 전공 서적을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정도 테스트는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사실 원서를 읽지 않고 전공 서적이 한국어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된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게 대학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영어 교과서를 100% 소화를 한 학생이라면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과탐. 사실 유전 파트나 화학 양적 계산은 좀 미쳤죠.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굳이 풀어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학에 가서 일반 화학, 유기화학, 생화학을 할 때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서 실험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실험 결과를 봤을 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꼬아놓은 문제를 네가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자면. 그런데 이게 또 시험이다 보니 또 변별력을 갖춰야 하다 보니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잘하는 학생 중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잘하는 건지 또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그걸 또 해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한국인들이 또 풀어내니까 이제 와서는 그만큼의 난도를 주지 않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또 평가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포기를 못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교과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출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가의 경계는 애매할 수밖에 없고 그 경계는 사람마다 여기까지가 경계다 저기까지가 경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경계선 안에서 출제를 해도 이거는 배우지도 않은 걸 왜 시험을 보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참 출제위원들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교육부나 대통령이나 그 정부 부처도 굉장히 일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단순히 뭐 이따구로 했어 하고 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이미 해결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수능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수시냐 정시냐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수시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2004년도에 간 사람들과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게 기본일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때는 수시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수시는 교내 1%? 2%? 10% 이내만 써주던 게 수시 원서였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었던 게 수시였고 그게 지금은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아예 좀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수시가 굉장히 모집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수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위 몇 %의 학생들끼리 싸우는 거는 나머지 학생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또 본인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수시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느낀 게,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거든요. 학종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컨설팅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컨설팅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의 무슨 디폴트처럼 돼버렸다는 것 자체로도 이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 유튜브 올라갈 때 내신 없는 자의 약대 정시 준비라고 해서 올리잖아요. 제가 내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를 1학년을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1년을 월반을 했어요. 고등학교 1년은 먼저 갔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 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3년을 다니고 거기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져서 외국인 특례 입학으로도 대학을 갈 수가 없고, 한국 내신은 반쪽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내신을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래서 내신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수시로 내신을 베이스로 해서 수시를 지원을 할 경우에 뭐 교내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진짜 부모님이 얼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얼만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이 학생의 능력과 무관하게 크게 좌우될 수 있어요. 물론 학생이 열심히 하면 더 크게 도움을 받겠죠. 그 부분은, 근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도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치고, 애매한 중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의 지원이 얼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크게 바뀌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특권계층이 좋은 자리를 누구보다 빨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가 저는 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험을 한날 한시에 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쳐내는 능력은 결국은 자기 능력이에요. 본인이 뭐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본인이 독하게 혼자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지 간에 어찌됐던 자기 능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옆에서 누가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법고시 폐지는 정말 그래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없어질 수 없고,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사교육은 거기에 발맞춰서 다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은 그만큼 왜 못하느냐 라는 질문이 항상 나올 거고요. 그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고, 왜 못하겠니? 라고 답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요. 각자의 한계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 너는 못하니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지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온 학생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영향을 본인은 많이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을 가고요. 중위권 학생들이 중위권을 가고 하위권을 갈 학생들이 하위권을 갑니다.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 노력, 그 다음 본인 능력, 타고난 능력. 능력보다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모라면,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덧붙이는 건데, 제가 부모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어 유치원 안 보내요.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과외 처음에 안 시킵니다. 대신 국어를 우선으로 가르칠 거예요. 이거를 뭐 국어를 문제 푸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즐기고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과학과 수학은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기본은 놓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기 한 가지와 운동 한 가지 평생 즐길 수 있는 기본은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없으면은 하기 어렵죠.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가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나누는 게 수입 수준으로 나뉘는데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취미로 즐길 악기를 배웠는가, 뭐 외국어를 배웠는가,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늠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어느 시스템에 가도 결국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안 된 사람이 저 시스템에 간다고 잘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미국 가서 공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선 잘했는데 미국 가서 망한 사람보다는 한국에서 못했는데 미국 가서도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나라를 바꾼다고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와서 그게 흔들릴 여력도 없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언니 세대가 그 교육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한 10대 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맨날 마루타였다고. 우리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근데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 다 잘 갔고요. 다 자기 자리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너무 기대를 할 것도 없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능을 쳐봐야 아는 거라서 어차피 거기에 크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또 다룰 계획인데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수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